안녕하세요. 살다 제가 이런 일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 여자였어요. 남들처럼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소소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지요. 그런데 참 제 분수에도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막 하고 제가 언론사 인턴 PD로 입사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 선배님이 저를 보고 미림 씨는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린데 왜 연애 안 해? 주변에 남자가 없나? 선배님, 남자가 있어야 연애를 하죠. 회사에서 사람 만나기에는 눈치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대학도 졸업해서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사람 만난다고 해도 전부 다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연애 힘들어요. 미림씨, 그러면 내가 미림씨 짝 찾아줄게. 미림씨는 얼굴도 이쁘고 착하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다려봐. 내 주변에서 후배들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난리거든. 그놈들 중에서 괜찮은 놈 찾아가지고 소개시켜줄게. 선배는 저를 위해서 남자를 알아보았어요.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한 뒤에 선배님이 거의 한 달 정도 아무 이야기도 없길래 소개팅 안 시켜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 짝은 내가 찾아야지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인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갑자기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미림씨 내가 소개팅 시켜주기로 했지? 아이고, 깜빡할 뻔했네. 얼마 전에 진짜 괜찮은 후배놈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돈도 많아. 그리고 애도 괜찮아. 얼굴도 반반하니 성격도 좋고 키도 180 넘는다니까. 대박 아니니? 어때 미림씨? 저는 혹했지요. 키 180에 집안도 잘 살고 학교도 잘 나오고 제 눈에는 꽤나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설레서 심장이 쿵쿵대고 두근대더라고요. 오, 선배님, 그 정도 조건이면 저한테 엄청 과분한데요? 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완전 찬성이죠, 선배님. 오, 대박이야 진짜. 꼭 해주세요, 저 소개팅. 그렇게 저는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평범하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엄청 부잣집에다가 돈도 많이 벌었던 그 남자는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개팅도 평범한 카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분위기 있는 백화점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소개팅이구나 싶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이질감. 그 이질감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저는 소개팅을 이어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취미 같은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가치관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데이트, 요즘 일상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취미는 승마, 골프 이런 것들이었어요. 약간은 이질감이 들고 긴장이 되었지요. 그래,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랑 잘 맞을 리가 없겠지. 1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1급수 물고기랑 만나야 해. 나 같은 2급수 물고기는 그냥 내 급에 맞는 남자 만나서 살아야지. 쓸쓸했습니다. 이게 나의 처지고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좋았지만 그 남자의 생활이 저랑은 너무나도 이질적이라서 마음을 접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주선자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미림, 내 후배가 너 엄청 마음에 든대. 얼굴도 이쁘고 착한 것 같아서 연락하고 싶은데 망설여진다고 하더라. 미림, 너는 그 후배 어때? 괜찮아? 마음에 들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 기분이 좋았지요.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당연하죠. 저한테 연락하셔도 된다고 말하세요. 오, 대박. 굉장히 들떴습니다.
두근거리고 설렜어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남자와 저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제가 언론사 PD 인턴 계약이 끝나게 되었어요. 저는 내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인턴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이나 계약직 전환을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 만료 통보와 함께 저는 소속감이 없어지게 되었고 너무나도 우울해졌어요. 이게 내 인생인 건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한 백수가 되었구나.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다. 펑펑 울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저는 인턴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러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내가 미리미 너만큼은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되니까 나랑 결혼해. 그리고 조금 마음 편하게 구직 활동하자. 지금 당장 취업 안 한다고 해서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때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속감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없고 우울하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인 거였죠. 가족들은 아이고 그래도 남자 좀 여럿 만나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이러면서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남자를 놓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스펙 좋고 잘생긴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남자가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요. 하여튼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와르르 꼬였습니다. 너무나도 꼬여버려서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끊을 수도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그렇게 완벽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앓는 소리를 하는 거냐?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좀 들어보자. 우리도 궁금하다.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친구들도 저의 고민에 공감을 해주지 못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신혼집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댁에서 시작했거든요. 시댁이 자기네랑 3년 정도 산 뒤에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시댁은 60억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정말 의리의리했습니다. 단독주택에 방도 많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장님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댁살이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방도 많고 집도 넓으니까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시모의 그 오지랖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밥은 제대로 차려준 거니? 애가 입이 까다로워서 갓 지은 솥밥 아니면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반찬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거 말고 막 만든 반찬 이런 게 있어야지 밥을 먹거든. 좀 신경 좀 써주렴. 이런 말을 맨날 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시모가 하는 말은 아들 밥은 먹였고 였습니다. 이게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진짜 만날 때마다 들으니까 사람이 노이로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짜증났습니다. 나도 귀한 집 딸인데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지 아들 밥만 챙기는 게 서운했어요. 친구들은 야 그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 얹혀 사니까 그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지. 안 그러겠냐?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안 돼 진짜. 난 오히려 네가 부러워. 이러더라고요. 에휴, 저도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감정들을 어디서 풀 수도 없고 우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슬쩍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내가 밥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다 말해?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사람 당황스럽게? 그냥 엄마가 물어보면 답해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왜? 아니, 어머님이 맨날 나한테 당신 솥밥 해줬냐고 물으니까 엄마로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 그런 거 가지고 왜 표정이 뚱해서 그래? 남편은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에게 하늘에 있는 달이고 별이고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입을 싹 닫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열불 터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효자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점점 남편과의 사이는 안 좋아지고 저는 결혼한 것을 후회했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서 직장 가실 걸. 지금은 취업하기에도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리고 진짜 큰일 났네. 너무 속상하다. 정말로 속상해서 죽겠다. 저는 제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점점 사소한 것들로 싸움이 잦아졌고요. 아니, 여보는 청소를 이따구로밖에 못해? 여기 침대 위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창틀에 먼지 앉은 것 좀 봐. 나 이런 거 못 참는다고. 제발 쌓이기 전에 청소를 해. 남편은 거의 결벽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을 떨고 사소한 거 하나에 신경질을 내고 거의 미친놈 같았어요. 그렇게 지 주변에서 깔끔을 떠는 사람이 정작 자기 머리는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감지도 않고 향수 뿌리고 이중인격 같았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 남편이 싫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속으로 에휴, 처먹는 것도 어쩜 저렇게 재수없게 먹냐. 지는 머리도 안 감고 소금 대신 비듬 뿌려서 밥 먹는 놈이 나한테는 침구 위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저런 놈이랑 내가 결혼을 한 거야? 미쳤지. 남자 보는 눈이 삐었나 봐. 내가 미쳤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가슴속에 무슨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저는 하루하루 답답했어요. 뭐 친정에다가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큰소리 떵떵 치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니까 더 이상의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쳤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제 그런 집안에, 엄격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집안에 제가 시집가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 반대를 한 것이었는데 저는 부모님의 그 속도 모르고 바보처럼 결혼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어떻게든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만을 보여야 했어요. 힘들고 마음이 착잡했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방송사에서 PD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고 나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남의 집에 식모로 시집간 제 처지가 처량했어요. 그나마 의지할 것은 신우였지요. 신우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가족 편을 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남편보다 신우가 훨씬 더 머리도 똑똑하고 경영에 소질도 있고 성격도 대장부처럼 사람들을 잘 이끌었대요. 그런데 시댁회사 직원들이 전부 신우가 경영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투에 욕심도 많은 제 남편이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어디서 여자가 경영이사를 맡냐고, 회사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제 남편이 능력도 없는데 시댁회사에 경영대표이사로 들어간 거였어요. 신우는 에휴, 더럽다 더러워. 그래, 나는 애초에 경영에 생각도 없었고 뭐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갈 마음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시댁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는 시댁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나마 그래서 저의 입장을 잘 객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지요. 항상 시모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면 신우는 저에게 엄마 그런 것 좀 며느리한테 요구하지 마. 아니 아들놈이 다 커서 결혼까지 했으면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알아서 잘하게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진짜 엄마는. 아니 며느리한테 아들놈 발에 무좀 난 것까지 보고하고 아들 장염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고 변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엄마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온 세상 며느리 다 도망가. 어머님은 너는 애가 진짜 에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신우에게 소리를 빽 질렀지만 신우의 특유의 기세고 당당한 태도를 어머님은 이길 수 없었어요. 외로운 시댁에서 그나마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신우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우가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아니 평범보다는 조금 힘든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저에게 진짜로 역대급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네요. 그날도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한 날이었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요즘 반찬 매일 안 만들어주고 냉장고에 있는 거 준 거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 반찬이라도 맨날 만들어서 아들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여야 할 거 아니니? 저는 그때 대학원에 진학했고 논문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한테 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또 아들 반찬 매일 안 만들어줬다고 뭐라고 하니까 저는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 파트타임 일도 하면서 대학원 다니는데 나보고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반찬은 못 먹겠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도 내 앞에서 버리고 또 어머님한테 그 사실 말하고 이게 정상적인 남자의 사고라고 생각을 해? 뭐라고? 갑자기 왜 언성을 높이고 말하고 난리야. 웃기네 진짜.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밥 차리는 여자야. 그리고 가끔 내 욕구 풀어주는 대상일 뿐이라고. 나랑 결혼하니까 급이 올라간 거 같냐? 제발 착각하지 마. 알겠어?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저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자로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 수단에 불과했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신우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작은 방에서 나온 신우가 남편에게 야 이 미친놈아, 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배가 고프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어. 아내한테 차려달라고 하지 말고. 지 능력 쥐뿔도 없는 주제에 부모님 잘 만나서 회사 대표하고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 진짜로? 뭐라고 했어 누나? 누나 성격이 그렇게 더러우니까 매형한테 이혼당한 거야. 알겠어? 성격 좀 죽여. 그러니까 남자들이 누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드센 여자를 어떤 남자가 데리고 살겠어? 안 그래? 남편이 이렇게 말한 순간 신우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서 남편의 넓적뺨을 찰싹 때렸어요. 마치 대강어가 물 밖에 나와서 펄썩펄썩 날뛰는 것처럼 뺨 맞은 남편은 소위 난리가 났지요. 자기한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때 신우는 충격 폭로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회사 돈 횡령해서 강남 유흥주점에 밤마다 300만 원씩 바치는 거 내가 모를 거 같냐? 너 거기 한번 가면 아가씨들한테 우월감 느끼려고 테이블 잡고 300씩 쓴다며. 그리고 술집 여자랑 몰래 만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사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신우의 폭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남편이 술집에다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다가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돈까지 횡령해서 지 유흥을 즐긴다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뭔 소리야? 아니 이제는 자기 불리하니까 없는 말까지 지어내네? 내가 미쳤어? 그런 유흥주점에 내가 왜 가 더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누나는 누나 이생이나 신경 써. 그때 신우가 핸드폰을 켜서 한 아이를 보여줬어요. 이거 네 아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술집 여자가 네 애 임신해서 네가 한 달에 500씩 그 여자한테 보내주고 얼마 전에 나한테 그 여자가 연락 와서 1억 내놓으라고. 안 주면 회사에 폭로할 거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내가 네 더러운 사생활을 알게 된 거야. 어이가 없어서 진짜. 너 같은 애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아무리 내 친동생이라고 해도 너는 회생 불가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결혼도 한 애가 혼외 자식까지 만들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열받아서 식탁에 나와 있었던 꽈리고추 무침을 그놈의 얼굴에 팍 던졌어요. 야, 이 꽈리고추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별것도 아닌 거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더럽게 살아? 그동안 내가 니네 집에서 참고 산 게 등신이었지. 니네 집이 뭐라고, 니가 뭐라고 그렇게 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웠는지. 별것도 아닌 놈이네. 지 욕구에 뇌가 지배되어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 남편 머리채 잡고 쥐어뜯고 난리가 났지요. 남편 놈이 탈모에 예민해서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지키고 싶어 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한번 열 제대로 받아봐라 하고 잡초 뽑듯이 남편의 머리털 다 뽑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아악 소리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리치고 장난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신우는 네가 나한테 먼저 도발한 거다. 너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바로 아버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혼외자 있는 사실,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괴롭혀서 3년 동안 9명의 직원이 퇴사를 한 사실, 갑질한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엄청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세무조사했을 때도 국세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세금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로 청렴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청렴하게 경영하는 것이었고, 절대로 뒷말 나오지 않게 처신 잘하라는 게 첫 번째 신조였던 것인데, 남편이 그걸 어겨도 제대로 어긴 거였죠. 신우가 바로 아버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아버님은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바로 신우에게 동석이 그 개놈 새끼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놔.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어디 한번 둘 다 죽어보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로 장난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바로 골프채를 들고 왔고, 남편은 자기 아빠가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니까 사각 팬티만 입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쌩 난리였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제발 좀, 제발 아버지. 하지만 아버님은 남편의 뺨을 철썩 때리면서 죽어라 팼습니다.
제 남편이요? 당연히 회사 이사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애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능력 없는 아들한테 부를 대물림해준다고 회사 이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를 경영 총책임자로 해놨는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너 정말로 이럴 거냐? 이럴 거냐고. 아버님은 남편을 사각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길 가던 할머니가 사각 팬티 입고 발발 떨고 있는 제 남편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시댁에 경찰이 찾아오고 그런 오픈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내가 말했지? 나 건들지 말라고. 어디서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뽑아?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넌 나한테 안 돼. 내가 성격이 더럽고 억센 게 아니라 네가 개념이 없고 정신머리가 빠진 거야. 똑똑히 알아도. 알겠어? 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발악을 했지만 아버님과 저 그리고 신우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까 시모도 깨갱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아들을 감싸고 놀겠어요. 민폐덩어리인 아들놈이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뒀으니. 에휴, 진짜 하여튼 그렇게 남편놈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개망신을 받았어요. 집에서 나오는 용돈도 뚝 끊겼고 그리고 저도 이혼 소송을 냈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저 몰래 돈을 가져다 바친 것들, 그 모든 게 제가 이혼하는데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술집 여자도 남편에게 소송을 건 모양이더라고요. 육아지원비 관련해서요. 남편은 줄줄이 소송당해서 완전히 생고생을 했고요. 저는 그 꼴이 쌤통이었습니다. 너 집에서는 나한테 갑질하고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고 알몸 상태인 네 자신을 마주하니까 어때? 네 자신이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서 초라하지 않아? 이게 네 실체야. 마누라랑 엄마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는 게 네 실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깝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내가 네가 뭐가 좋다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인지. 에휴, 너랑 결혼한 내가 등신이고 바보다, 바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욕을 콱 뱉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저의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였지요. 신우는 저에게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비위 맞추느라 자신도 버리고 힘들었죠?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자기 인생 살아요. 내 동생은 쥐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부모님 잘 만나서 상류층 생활하다가 참교육당해서 이제 뭐 회생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에휴, 진짜 집안 꼴이 왜 이런 건지 참. 하여튼 잘 살아요.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았으니까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살아요. 저는 신우에게 참 고마웠어요. 정말 충분히 자기 가족 편을 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이런 신우도 세상에 별로 없지요.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자유가 되었고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자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고등학교 3학년처럼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꽉 잡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저는 바로 한 대학의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운이 좋았고 참 감사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혼했지만 사회적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게 되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지요. 주변 친구들도 야, 우리는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래도 너 이혼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인정도 받고 자리 잡은 거 보니까 너무 멋있고 진짜 대단하다. 너 멋지다. 친구들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놈은 저랑 이혼하고 자기 혼외자랑 술집 여자랑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집 그 여자 몰래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였고 거기서 병을 얻어가지고 제 전남편한테 옮겼나봐요. 그래서 전남편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비실비실 대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kg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쌤통이었어요. 면역력이 다 무너져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안면마비가 와서 지금은 사람 몰골이 아니라 거의 미라 몰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놈 자식 얼굴 믿고 그렇게 나대더니 내 딸 잘못 건드려서 천벌받고 아주 난리가 났구나. 잘됐다 잘됐어. 이렇게 착한 내 딸을 건드렸으니 하늘도 노한 거야.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성병 걸려서 입원하고 보건관리본부 특별관리 대상자 되고 대상포진에 안면마비까지 걸렸으니 인생이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나 다름없지. 아주 잘됐어. 내 속이 다 시원할 정도야. 우리 엄마도 후련해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손까딱 안 하고 신우와 시어머님을 통해서 남편놈에게 시원통쾌하게 복수하게 되었네요. 그러게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은 안 먹는다고 까다롭게 굴고 재수없게 행동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국에 주변 사람들에게 지멋대로 대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하고 재수없게 구는 놈들은 최후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투에 빠져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도 못하고 제가 결혼해서 큰 인생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네요. 외롭고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낭떠러질 때 절대로 남자 쉽게 사귀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남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인생 진짜 낭떠러지로 갈 뻔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뭐 돈 뜯긴 것도 아니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뭐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더 열심히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까지 따고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학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봐야겠죠. 이혼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 끔찍한 것들 다 겪어내니까 오히려 단단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씩씩하게 주변 동생들이 이혼 관련해서 고민 상담을 하면 나의 일처럼 고민 상담해주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혼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단단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요. 저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과 남편과의 싸움 이후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닌 것은 꽉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얼마 전에 일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꼭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혹시나 저처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혼 강추드립니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